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안녕하세요. 불마창 기자들입니다. 자, 프리뷰에 앞서서 감독 교체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유독 좀 빨라진 것 같다 시계가. 저도 기사를 썼는데 음. 더 빨라지고 음. 더 과감해졌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네. 이번 라운드에서 대구 박창현 감독이 데뷔전 치르고요. 공교롭게도 감독이 공석인 전북을 상대로 경기를 하는데 발 맞춰서 시즌 중 감독 교체가 즉각적인 효과를 거뒀는지 기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축구연맹이 집계를 시작한 2013년 이후, 그러니까 스플릿 라운드 도입 이후죠. 자료를 보면 기존 감독이 사임하거나 경질돼서 떠난 직후에 치른 경기 승률이 31.1%, 45전 14승 9무 22패. 생각보다는 아니네요. 많이 높지 않습니다. 네, 무승부를 0.5승으로 계산하는 연맹식 계산법 말고 실제 승률을 따졌을 때 10경기 중 3경기 정도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 통계를 내보니까 승률이 아주 높진 않습니다. 네, 그래도 뜯어보면 효과를 본 팀이 꽤 있습니다. 그쵸. 2018년에 강원 김병수, 2016년 대구 손현준, 아마 팬들은 다 기억나실 겁니다. 2020년 서울 김호영, 2017년 수원FC 김대희, 2016년 인천 이기형. 이기는 형이 인제부터 네, 시작됐었죠. 이때 잔류왕 유명했었죠. 그리고 2019년 제주 최윤경, 그리고 2016년 포항 최순호, 2019년 포항 김기동까지 이 대행 정식 감독 가리지 않고 교체 효과를 본 팀들이 꽤 있습니다. 박찬현 감독이 이번 데뷔전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이 자료를 토대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9라운드 프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27일 오후 2시 대전 월드컵에서 열리는 대전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최하위 대전 위기입니다. 그래도 일단 코리아컵 승리에 이어서 지난 대구전 무승부로 연패를 끊었습니다. 두 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일단 수비는 조금 안정화된 모습인데요. 지난 경기 부상으로 빠졌던 아론, 이날은 출전 가능성이 반반입니다. 만약에 돌아오게 되면 베스트 라인업을 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문제는 공격입니다. 단조로운 롱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민성 감독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사를 활용한 공격을 준비했는데 지난 경기에 이어 이날도 출전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도키도 안 풀리는 대전이에요. 기존 부상자들이 여전히 돌아오기 어려운 만큼 결국 김인균, 음라파, 김승대 쓰리톱에 중원에 주세종을 축으로 한 라인업을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군입대를 앞둔 이현식도 녹화 기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서울도 안 풀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 경기째 승리가 없어요. 김기동 감독의 말대로 경기력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김기동식 축구의 틀이 잡히는 모습인데 두 경기에서 2골 넣었고 최근 4경기에서 무려 9골을 넣었습니다. 공격진에 추가 호재가 있는데 부상으로 3경기째 뛰지 못했던 임상엽이 복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링가드는 계획대로 재활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네. 서울이 공격이 살아나는 와중에도 고비를 넘지 못하는 이유 역시 수비입니다. 물론 운도 따르지 않고 있지만 수비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김주성의 공백이 커 보입니다. 이 자리를 두고 지난 전북전처럼 황현수를 쓸지 아니면 술라카를 쓸지 김기동 감독의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여기 연이어 실수를 범한 골키퍼 최철원도 고민인데 백종범이 올림픽 예선에 참가 중이라 마땅한 대안이 없거든요. 일단 경험이 있는 황성민 카드도 전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기성용의 파트너로 주목을 받았던 이승모는 복귀가 임박했다고 해요. 드디어. 네, 실전 감각이 문제긴 한데 출전이 가능하다는 내부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 시즌에는 대전 2승 2무로 서울에 강했습니다. 눈여겨볼 게 한 경기만 0대0이었고 나머지는 다 난타전이었습니다. 세 경기에서 무려 16골이 터졌습니다. 네. 대전 핵심이 빠졌고 서울도 변화한 상황이라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고요. 지난 프리뷰였나요? 제가 대전이 오후 2시 경기 유독 약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요. 네. 올 시즌 치른 오후 2시 경기에서 대전 3전패인데 이번 경기가 오후 2시에 펼쳐집니다. 대전이 2시 징크스를 끊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서울도 원정 징크스를 끊을지 포인트입니다. 대전을 보니까 지난 시즌 서울을 상대로 골맛을 본 선수 중에 남아있는 선수가 2명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티아고가 3골이나 넣었는데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음라파를 대전의 키플레이어로 하고요. 서울은 전방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일류첸코 두 스트라이커의 눈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오후 4시 30분 광주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수협의 경기입니다. 네, 5연패 반전이 필요한 광주 그리고 2연승 상승세를 탄 수원FC 흐름이 다른 두 팀의 만남이고요. 이미 프로 데뷔 3년 만에 대세 감독이 된 이정효 감독과 초보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은중 감독의 첫 지략 대결이기도 합니다. 모험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이정효식 축구와 그렇죠. 네, 안정적으로 지금 승점을 잘 따고 있는 김은중식 축구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의 향방이 어디로 흘러갈지 궁금해지는데요. 상황이 진짜 180도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네, 광주는 지난 8라운드 일정이 울산의 ACL 일정으로 인해서 연기가 되면서 2주
때 아닌 봄방학을 얻었는데 뭐 올대 차출된 엄지성, 변준수를 제외한 선수들로 이 기간 동안 부족한 점을 채웠을 것으로 보이고요. 내부 결속을 다지는 시간이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주 입장에선 2주 만에 치르는 경기에서 반등에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결과를 또 못 따낸다면 흐름이 더 꺾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가 대단히 중요해 보이고요. 호재가 있다면 포포비치가 복귀를 했습니다. 광주 입장에선 다행히도 호주가 U23 아시안컵에서 조기 탈락하면서 일찌감치 돌아왔고요. 안영규가 퇴장 징계로 이 경기까지 돌아오지 못하지만 포포비치가 돌아오면서 센터백 운영에 그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포포비치 김승우 혹은 포포비치 조성권 센터백 듀오가 나설 것으로 보이고 아직 데뷔를 하지 못한 브루노도 지금 컨디션을 올려서 조금씩 데뷔가 가까워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브루노가 왼발잡이에다가 헤딩 능력까지 갖췄다고 하는데 빠르게 적응하면 팀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하 컨디션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다른 선수 중에서는 지금 추가 부상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 만큼 스쿼드를 꾸리는데 큰 문제는 없다. 흔히 광주와 수협 떠올리면 창과 방패 지금 분위기로 묘사할 수 있지만 수협을 더 분석을 해보면 일단 수비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 같지만 공격 지역 패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저런 지표에서 상당히 좋아요. 네, 슈팅 수도 97개로 전체 2위고요. 유 슈팅도 46개로 전체 3위. 공격 진영에서 무언가 만들어가는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지난 제주전에선 후반에만 2골 넣어서 역전승을 거뒀는데 문제는 슈팅 대비 득점이 살짝 아쉽다는 거고 현재 외국인 선수의 득점이 없는 팀이 딱 2팀 있는데 한 팀은 김천상 저기 빼야지. 이거 다른 한 팀이 수원 FC 유일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상 유일합니다. 지금 안데르손, 몬레알 도합해서 23개의 슈팅을 쏘고 있는데 아직까지 두 선수 모두 K리그 데뷔골을 넣지 못하고 있어서 재밌는 기록이네. 네, 수원 FC는 이 경기에는 기필코 좀 넣어줬으면 아마 포항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수원 FC는 뚜렷한 부상자가 없어서 최근 2연승 때 스쿼드와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경기는 상성도 살펴봐야 되는데 광주가 17승 6무 4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경기에선 광주가 3연승 수입을 했고 키플레이어는 광주 이희균, 수협은 이승우로 하겠습니다. 이 선에서 차이를 만드는 1998년생 게임 체인저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세 번째 경기 같은 시각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김천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광주와 수협이 분위기가 달랐다고 설명드렸는데 이 두 팀은 좀 비슷합니다. 경기력과 결과 두 마리 토끼를 지금까지 꾸준히 잘 잡고 있는데요. 김천은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선두 포항과 0대 0으로 비기면서 3경기 연속 무패 중입니다. 3경기에서 단 1실점. 최근 2경기 연속 무실점을 하면서 단단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선두권 돌풍을 이어가고 있고요. 포항과도 대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강원은 울산 원정 가서 뺨 맞고 인천의 화풀이한 격으로 올 시즌 구단 단일 경기 최다골이자 지난 2022년 9월 성남전 이후에 처음으로 4골 이상을 넣었습니다. 최근 4경기 중엔 울산전을 제외한 3경기에서 3골 이상 넣으면서 최근 리그에서 가장 막강한 화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떠올렸을 때 강원이 이렇게 변했나 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고요. 김천이 결코 수비적인 팀은 아니지만 최근 흐름으로는 김천은 실드 게이지가 만땅이라고 할 수 있고 강원은 어택 게이지가 만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천은 센터백 이상민이 지금 장기 부상 중인 가운데 미드필더 구본철, 측면 공격수 김민준이 주중에 어떤 출전 여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컨디션 문제로. 그리고 시즌 초반 좋은 모습 보이던 이중민도 지금 부상 여파로 당장 복귀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격진은 현재 유강현, 정치인, 김현욱 세 선수가 괜찮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라인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엔 강원이 원정에 가서 반가운 얼굴을 만납니다. 김대원을 비롯해서 김동현, 서민우 3명이나 되네요. 네, 지금 어느 팀과 비교해도 가장 좋은 선수 3명을 지금, 군대에 보낸 상태인데 경기 전에 서로 안부를 묻겠지만 경기 중에는 각자 소속팀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그림이 예상됩니다. 강원은 핵심 센터백 김영빈이 지금 부상을 싣고 FA컵 코리안컵을 통해서 복귀전을 치렀죠. 리그 경기에서도 조만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기혁 강투지 조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조합을 밀어붙이지 않을까 싶고요. 공격 쪽에서는 웰링턴이 부상 중이라 양민혁, 이상헌이 공격축을 잃을 것으로 보이고요. 가브리엘도
코리아컵에서 뭐 어시스트를 했지만 아무래도 야고가 지난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했기 때문에 야고를 조금 더 중심적으로 투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은 승점 12점 중에 8점을 홈에서 땄고 4점을 원정에서 땄는데 강원은 2018년 11월 김천 원정에서 김지현 골로 승리한 뒤 김천 원정에서 지금 4연패 중입니다. 약했네요. 네, 이 원정에서 특히 약한데 김천 원정에서 약한 거를 어떻게 끊을지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키플레이어는 김천 김현욱 안 할 수 없죠. 지금 5골로 득점 랭킹 3위. 지금 7개의 슛으로 5골을 넣었습니다. 거의 자유투에 준하는 그런 미친 결정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때리면 들어가는 거네. 그렇죠. 강원은 이에 맞서서 이상헌 지금 7골로 득점 단독 선두거든요. 그런데 최근 2경기 연속 지금 침묵 중인데 김천전에서 다시 8호 골을 넣을 수 있을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28일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2시 포항 스틸라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자, 선두 포항 김천과의 1-2 대결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선두를 지켰습니다. 네. 울산과의 개막전 후 두 번째 무득점이긴 했지만 4경기 만에 클린시트가 반가웠을 것 같아요. 포항은 전체적으로 견고했습니다. 8라운드 기대 실점이 0.78로 두 번째로 낮았어요. 선두단 모습 보였는데 다만 최근 승리가 모두 원정이라는 점, 최근 두 번의 홈 경기 모두 비겼습니다. 물론 포항은 홈에서 2승 2무로 올 시즌 패가 없습니다. 포항은 부상 중이었던 윤평구까지 가세하면서 비로소 완전체가 됐습니다. 이렇다 할 부상자가 없다고 해요. 물론 이탈자가 한 명은 있습니다. 군에 입대하는 박찬용입니다. 박찬용은 김천전을 끝으로 집에서 마지막 사회 공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박찬용의 자리에 돌아온 전민광이 매일 공산이 큰데요. 전민광이 만약에 부상 여파가 좀 있다면 아스프로가 뛸 것으로 보입니다. 조르지의 침묵이 계속되는 게 아마 박태하 감독 유일한 고민일 텐데 인천전에서 어떤 변화로 답을 찾을지 궁금합니다. 인천은 3경기 연속 승리하지 못하면서 9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앞서 4경기 무패를 달릴 때와 비교하면 좀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빌드업 느리고 공격은 단조롭고 이게 무게중심을 뒤로 하는 인천의 축구는 여전한데 앞으로 나가는 속도가 좀 현저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수비마저 그렇습니다. 강원전 1대4 완패가 바로 인천의 현주소를 보여준 결과였는데요. 공격은 답답했고 수비는 견고함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중원도 연결고리 역할을 못했고요. 변화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조성환 감독도 지금 변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일단 이렇다 할 부상 이슈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신진호, 김보섭도 훈련을 하고 있고요. 물론 두 선수는 출전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제르소, 무고소, 박승호가 초반 같은 파괴력을 보이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공격과 중원 쪽에 어떤 변화를 가져갈지 일단 세 선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변화를 줄 자원은 있거든요. 네. 수비 역시 김현수나 델브리지의 복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 4번의 맞대결에서는 포항이 2승 1무 1패로 앞섰습니다. 최근 3년간으로 범위를 넓혀도 5승 5무 2패로 포항이 우위에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2패가 모두 포항의 홈에서 당했습니다. 두 팀은 저 12경기 동안 3번만이 2골차 승부였고요. 모두 1골차 이내로 경기를 했을 정도로 내용적으로는 팽팽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페널티킥도 많았다는 게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항은 인천전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인천전 3경기 무패를 이끌었던 제카의 이적이 아쉬울 법하지만 그 자리를 잘 메워주고 있는 이호재를 키플레이어로 꼽겠습니다. 인천은 전 경기에서 힘 좋은 공격수 야고에게 해트트릭을 당한 기억이 있죠. 인천에서는 지난 경기 그래도 골맛을 본 무고사가 몰아치기에 능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네, 5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전북은 조금씩 흐름을 타는 모습입니다. 박원재 대행 체제 변신 후에 광주전에서 시즌 첫 승을 신고하더니 서울 원정에서도 승리하면서 연승에 성공, 최하위에서 8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박대행 체제 이후 고무적인 게 득점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5경기 5골이었는데 박대행 체제에서는 3경기 6골을 기록 중입니다. 네. 매경기 멀티골인데요. 박대행이 비디오 미팅으로 선수들과 소통을 늘리고 전술의 힘을 쓰면서 이전 페트레스쿠 감독 시절과 달리 롱볼이 좀 줄어들었고요. 허리를 거쳐 공격진으로 전달되는 과정이 눈에 띄게 매끄러워졌습니다. 여기에 페트레스쿠 시절에 중용받지 못했던 이재익, 이영재, 전병관이 출전 시간을 늘리면서 번갈아 전북 데뷔골을 넣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요. 네. 무엇보다 선수들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좋아요. 송민규의 광주전, 서울전 골은 이기겠다는 의지가 만든 골 아니겠습니까? 송민규 특히 교체된 다음에 아주 그냥 벌렁 누웠죠. 힘들어서. 네. 네. 기세를 탄 전북은 이번 경기까지 박대행 체제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참고로 전북 감독은 다음 주쯤에 발표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은 기존 부상자인 에르난데스, 비니시우스, 이동준의 출전이 어려운 가운데 박진섭도 출전 가능성은 반반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구는 변화가 큽니다. 최영 감독이 물러나고 앞서 저희가 언급한 대로 박창현 감독이 데뷔전을 치릅니다.
대구는 지금 코리아컵 포함해서 5경기에서 무승이라는 부진에 빠져 있는데요. 박창현 감독은 그래서 일단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훈련 시간부터 시끌시끌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박창현 감독 지난 대전전에서 가능성을 보인 젊은 자원들을 이날도 대거 중용할 계획입니다. 경기를 푸는 방법 역시 시간이 짧긴 했지, 훈련 시간이 짧긴 했지만 기존의 선수비 후역습에서 보다 능동적인 형태로 변화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박찬영 감독이 과거에 파리아스 그러니까요. 감독 시절에 코치를 해서 그런지 이 공격 축구를 선호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대전장에서 보듯 결국 관건은 마무리가 될 공산이 큰데요. 다행히 에드가가 이날 후반 교체 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벨톨라도 반 게임 정도는 소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내부 이야기고요. 군입대가 예정된 김강산도 이날 경기까지 소화하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대부분 다 쉬고 갈 텐데 네. 네, 대단합니다. 네. 대구는 그래도 한층 좋은 분위기에서 전북을 상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북과 대구는 지난 시즌 팽팽했습니다. 2승 2패예요. 나란히 홈에서 한 번, 원정에서 한 번씩 이겼습니다. 보니까 선제골을 넣은 팀이 어김없이 이겼더라고요. 전북은 부진했던 공격이 홈에서는 괜찮은데요. 7골을 기록 중입니다. 반면 대구는 원정에서 올 시즌 실점의 80%에 달하는 8골을 내줬거든요. 대구는 원정에서 첫 실점 평균 시간이 전반 27분이에요. 그러니까 대구 입장에서는 수비가 이번 경기 관건이 될 공산이 큽니다. 전북에서는 골키퍼 실수 유발자로 불리면서 3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 중인 에이스 송민규. 대구에서는 최근 살아나고 있는 고지현을 키플레이어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고지현 선수 관중석 세레모니 맞아요.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전북전 멀티골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후 4시 30분 울산 문수 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과 제주전입니다. 네, 3위 울산과 6위 제주입니다. 울산은 ACL 일정으로 지난 주말 8라운드를 건너뛰었죠. 일단 요코하마 마리노스와의 4강 1차전에서 이기면서 클럽 월드컵 출전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24일 요코하마 원정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분패를 했습니다. 비도 엄청 내렸죠. 네, 그 골대도 많이 맞추고 뭐 득점도 안 나오고 진짜 아쉬운 결과였어요. 네, 결국은 ACL 우승 티켓을 놓친 점은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은데요. 뭐 수비 불안도 있었고 득점 불운, 골대 불운 모든 불운이 다 모여 있었던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체력과 멘탈 합쳐서 컨디션이라 볼 때 컨디션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채로 제주전에 나서야 하는 울산입니다. 그런데 아스날 네, 제가 챔스 탈락하고 와, 이 분위기 완전 최악이겠네 싶었는데 리그에서 2연승하는 걸 보면서 첼시를 5대 0으로 잡았죠. 그러니까요. 그 전에 울버햄튼도 아마 이겼던 것 같고 우승을 노리는 팀은 이런 멘탈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는데 가장 가까운 팀이 아무래도 울산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K리그 2연패를 하고 1강이라는 어떤 평가도 받고 있는데 이 울산이 이런 분위기를 빠르게 바꿀 수 있다면 3연패 탄력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쉬는 동안 행운도 좀 있었죠. 1위 포항과 2위 김천이 비기면서 승점 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선두 포항과 승점 차가 3점이고 오히려 한 경기 덜 치렀지만 다득점은 3골 더 많아서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선두권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주를 상대로는 그래도 쉽지 않은 대결이 예상되는데요. 제주가 뭐 2연승 뒤에 2연패를 하고 뭐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경기력도 따르지 않고 있지만 올 시즌 기록을 보면 태클 성공이 전체 1위고 네, 그라운드 경합 성공도 전체 1위고 파울도 전체 1위고 볼 차단은 전체 2위입니다. 이렇게 부딪히고 싸워주는 지표에서 단연 돋보이는 팀이 제주입니다. 저희가 기록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뛴거리도 아마도 좀 상위권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될 정도로 많이 뛰는 그런 축구를 하기 때문에 지친 울산을 상대로는 어떤 조금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팀이 아닐까. 근데 반대로 울산은 좀 공을 만지는 능력, 공으로 찬스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난 팀이다 보니까 이런 상반대 스타일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고 싶습니다. 이번 맞대결은 홍명보 감독과 김학범 감독 두 베테랑 감독의 첫 지략 대결입니다. 네, 학범슨이 부임하기 전인 지난해에는 울산이 리그에서 제주를 상대로 3연승 수입에 성공을 했고 FA컵 토너먼트에선 제주가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해서 준결승까지 진출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울산이 지금 연속해서 승부차기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점, 있는데도. 네네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울산은 지금은 대체 불가 에이스죠. 그래서 지금 팬들이 뭐 죽어도 못 보낸다 이러고 있는데 이동경이 지금 입대를 하는데
이제 국방부 허가 받아서 요코하마 원정까지는 동행했지만 경기가 지금 입대일 하루 전에 열리는 만큼 미리 작별 인사를 하지 않을까 싶고 제주 윙어 김승섭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울산은 로테이션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장시영, 최강민이 지금 카타르 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만큼 요코하마 원정에서 짧게 뛰었거나 아니면 벤치에 앉았던 선수,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켈빈, 김민우, 뭐 임종은, 김민혁, 아타루, 윤일록, 김지현 이런 선수 위주로 스쿼드를 꾸리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이규성도 지금 경기 상황에 따라서 전반 34분 만에 교체됐기 때문에 체력적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센터백 쪽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센터백 포지션에도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주는 저희가 방송을 찍으러 오는 중에 한 가지 호재가 생겼죠. 이탈로 선수가 지금 사후 감면을 받아서 이날 경기에 뛸 수 있습니다. 이탈로는 손해 포지션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었는데 협회는 명백한 공격 저지가 아니었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탈로가 올 시즌 8경기 중에 한 경기를 뺀 7경기에 선발 출전할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중원 운영에 조금 숨통이 트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키플레이어는 울산 주민규, 제주는 유리 조나탄으로 하겠습니다. 주민규는 비록 ACL 2경기에서 침묵했지만 리그에서는 2경기 연속골, 2경기에서 3골을 넣으면서 지금 본격적인 득점왕 시동을 걸었습니다. 네, 재밌는 기록이 주민규가 제주 소속으로 울산전에서 3골, 그리고 울산 소속으로 제주전에서 3골. 아마 두 팀 간의 경기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주민규가 전 소속팀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까 궁금하고요. 유리 조나탄은 지금 주민규와 같은 올 시즌 3골을 넣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울산을 상대로 2골 넣으면서 주민규의 공백을 잘 메웠습니다. 올 시즌 지금 시원한 필드골이 한 골에 불과한데 유리 조나탄이 터지려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9라운드 프리뷰해왔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대박 경기, 대박 관중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